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이혼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게도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앞서 저를 소개했듯이 저는 이혼녀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안 겪어도 될 더러운 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같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전 남편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였어요. 한때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장모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는 아까워하면서 내 언니한테 들어가는 돈은 펑펑 잘도 써대더군요. 이때 제가 눈에 확 돌아서 바람난 남편이랑 바로 이혼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사연 보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이 전부 기독교예요. 태어나 보니 제가 모태신앙이더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함께 교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교회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좋게 보셨나 봐요. 보통 성인이 되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멀어지기 쉬운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는지 좋은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아직은 그런 소개 자리가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감사하지만 거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나이를 먹어가고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저랑 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젊을 때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어느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어디 한번 만나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소개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사님의 말씀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몰랐는데 결혼해보니까 알겠더군요. 결혼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남자들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부분의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애 시절에는 진짜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가득한 말을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정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외모도 못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정도였어요.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신랑감은 개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맞벌이 하는데 왜 매번 집안일을 나 혼자 해? 구야,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난 일도 늦게 끝나고 회식이다 뭐다 바쁘잖아. 거래처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나? 그거 거래처 사람들 접대한다고 술 마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좋아서 여러 사람이 어울리면 마시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집안일 잘했어? 당신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잖아. 그럼 당신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니? 여태 잘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집안일 그거 좀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아무래도 남자인 나보다 당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모양새로 봤을 때 그게 낫잖아. 그리고 내가 집안일하는 거 우리 엄마가 아시면 까무라치셔. 그럼 당신도 피곤해질 텐데.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괜히 한 소리 듣고 속상할 게 뻔할 텐데. 결혼 전에는 뭐든 본인이 나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왕님처럼 살게는 못해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라고 떠들어댔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왕대접을 받고자 하더군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부 제가 다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초이기도 했고 남편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배려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저한테 다 미룬 거더라고요. 본인이 안 하면 제가 할 거라는 걸 알고 말입니다. 더 얄미운 건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툭 하면 시모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시모가 저를 쥐잡듯이 잡거나 혹독하게 휘집살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아들이라면 진짜 껌뻑 죽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꼰대라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세상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충 설명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제가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겁니다. 그걸 남편도 잘 아니까 본인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냐면서 그냥 저더러 알아서 다 하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로 남편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똑바로 행동하면 될 거 아니냐. 시모 모르게 도와주면 될 일을 왜 나한테 다 미루냐부터 시작해서 서운하다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일하고 돌아온 사람 붙잡고 들들 볶으면 좋냐면서 적당히 좀 하라고 했어요. 집안일을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도와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여유 있는 사람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죠.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저는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한없이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랑 결혼하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매번 싸우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아무리 좋던 사이도 맨날 싸우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는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좋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제가 원하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만 해댔어요. 신혼 때가 제일 좋은 듯 보이지만 원래 이때 제일 많이 싸운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다르게 살아왔는데 맞춰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말이죠. 싸우면서 지내는 건 앞으로 잘 살기 위해 손발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랬어요. 저희 엄마도 별것도 아닌 일로 뭘 그렇게 싸우냐. 그냥 조금 더 배려해주면 되는데 뭘 그런 거로 이혼까지 생각하냐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배려해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만 배려를 바라냐고요. 참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이 섰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저녁 때 술 먹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거래처 사람들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평소보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리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되도록 술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본인도 할 말이 있었다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 궁금했지만 내가 전할 말은 이혼, 그뿐이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은 웬일로 멀쩡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부한 대로 정말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더라고요. 이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말 안 듣다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나한테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보다 싶어서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내가 집안일 잘 안 도와줘서 서운했지? 혼자 일도 하고 집안일도 챙기고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집안일 같은 거 도와줄 그릇이 못 돼. 사내가 돼서 창피하게 집안일을 어떻게 해.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앞으로도 나 혼자 쭉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겨우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이 집안 안주인으로서 계속 신경 써달라는 거지. 대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사람 부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부리게 해준다니? 지금 가정부를 고용하겠다는 거야? 그래. 앞으로 대표 사모님 될 텐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힘들면 일도 당장 그만둬. 나 혼자 벌어도 당신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뭐? 대표? 남편이 제게 한 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건 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전달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남도 아니고 아내잖아요. 결혼했으면 적어도 배우자한테 회사 그만둬도 될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게 한 짓도 기막혔지만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회사 차린 것도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혼자 결정하고 사고치면 다냐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그제야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일을 하던 중 거래처분이 남편을 좋게 봤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면서 좋은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기도 했고 그동안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 끝에 그 사람과 같이 사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뭔데 당신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하냐, 그거 사기꾼 아니냐면서 의심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몰래 뒤로 알아봤는데 다행히 사기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제안한 거였어요. 제가 남편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화술 하나는 참 좋습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인간이에요. 능력이 화술을 못 따라갈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거래처 상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툭하면 계약 따내니까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 인간의 화술에 껌뻑 넘어가서 결혼한 것 같네요. 아무튼 저 몰래 혼자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한 것 같더라고요. 결코 쉽게 결정한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잘만 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이때 남편이 제게 딱 한 가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싸우기만 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사업 잘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꼭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나름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가진 돈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은 일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 못해서 굶겨 죽일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 일어설 사람이라 생각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쳐도 저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저한테도 나쁠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거기다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먼저 사과하니까 서운했던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기로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건 잘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짚어줬어요. 아무리 내가 반대할 것 같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건 본인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만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변경해 놓았어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남편 사업이 잘못되면 집이라도 건져야 하잖아요? 이것마저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니까 남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남편 명의로 해놨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얻은 게 많아졌습니다. 집도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었고 그동안 잘못한 것들 전부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사과까지 받아냈어요. 분명히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랑과 정도 받쳐줘야 하고 신뢰,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마찰은 서로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어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될 거라 생각했고 남편 역시 사업을 시작한 뒤로 제게 전보다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내심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업 시작한 게 미안했나 보더라고요. 또 그걸 가지고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이왕 시작한 거 한번 잘해보라면 믿어주니까 고마웠는지 연애 때처럼 자상한 모습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 용서하고 이해한 건 아니지만 지나간 일 붙잡아봐야 저만 힘드니까 그냥 좋게 묻어두고 앞으로 잘 지내자며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됐고 대표의 사모님이 됐으니 이제 그만 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가정부도 고용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물론 남편 말대로 그렇게 지내면 편하겠죠. 하지만 남편한테 다 의지하고 지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고 제 일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가정부 아줌마가 며칠에 한 번씩 오셔서 도와주는 걸로 합의 봤어요. 가정부 아줌마한테 온전히 다 맡기면 편하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 살림 남이 건드리는 게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편해진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갔고 저는 저대로 직장 생활과 살림을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흘렀을까요? 남편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당신 왜 이제 와? 내가 오늘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라고 했잖아. 내가 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와? 일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럼 기다리지 말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던가.
연락은 안 되고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얼마나 답답했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면 되지. 연락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당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오늘따라 왜 이래? 뭐? 무슨 말이 그래? 당신 설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이런 날 조금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한 끼 먹어주면 좋잖아.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 혼자 먹는 저녁 오늘은 같이 먹어주면 안 되냐고. 그놈의 결혼 기념일이 뭐라고 그 나이에 그런 거 따지고 싶냐? 그런 거 챙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남편 내조에 더 힘쓸까 그 궁리나 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고맙지도 않냐? 이래서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유, 피곤하니까 비켜. 사람의 본성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본인 입으로 앞으로 잘하겠다, 미안하다, 사과해서 달라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겨우 2달짜리 사과였습니다. 2달 지나고 나니 슬슬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전과 달리 본인은 회사 대표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저한테 왕대접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매달 집에 억만금을 가져다 주는 줄 알 거예요. 아니 진짜 그만큼 가져다 주면 인정이라도 하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안일에 들어갈 돈 같이 내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해준 거라고는 가정부 아줌마 고용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며칠에 한 번 오시게끔 해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라고 해봐야 진짜 얼마 안 돼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저한테 큰 소리 치면서 하늘 같은 서방 대접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돈 펑펑 쓰는 것 같은데 저랑 저희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는 건 인색할 만큼 짜게 굴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본인 믿고 기다리긴 하냐면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친정엄마 생신이 돌아와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냐고 말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본인 돈 빼갈 궁리한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돈 빼갈 궁리한다고 그래?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엄마만 여행 보내드리자는 거 아니고 다음 어머니 생신 때 똑같이 여행 보내드리면 되잖아. 당신한테 여행비 다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반반 부담하자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면서 말해?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기댔니? 내가 정말 그랬으면 억울하진 않지. 나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돈 똑같이 부담했어. 내가 정말 당신 돈 빼갈 궁리했다면 당장 일부터 그만뒀겠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라고는 가정부 아줌마 고용해준 것밖에 없잖아. 그것도 내가 며칠에 한 번 오시는 거로 조정해서 얼마 들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기댄다, 돈 빼갈 궁리한다 생색내는 거야? 그런 거라면 당장 그만둬. 누구는 뭐 돈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 그 정도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도 억울해서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 따졌습니다. 겨우 가정부 아줌마 고용해 준 거로 저를 돈 빼먹는 여자 취급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대표 되고 나서 나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냐고 해준 거라고는 가정부 아줌마 고용해 준 것밖에 없으면서 그걸로 생색내니까 좋냐고 했죠. 대표 되면 돈으로 다 보상해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냐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다 전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업 시작한 사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정부 아줌마도 조금만 오시게끔 한 거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신경 써주며 배려해줬는데 너는 날 배려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소리치니까 가정부 아줌마 고용해준 게 어디냐면서 되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가정부 고용할 능력도 안 된다면서 능력 있는 남편 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큰 소리냐고 했습니다.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본인 돈 살살 빼먹으려는 심리 아니냐고 하더군요. 만일 본인이 계속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여행 보내드릴 생각이나 했겠냐고 말이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 혼자 다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보태겠다는데 그게 왜 빼먹으려는 생각이냐고 따졌고 대표가 아니어도 부모님 효도 여행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너무 오만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제대로 뼈 때리는 말을 날렸습니다. 본인 돈으로만 회사 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동업해서 지원받아서 차린 거라 수익의 반 이상을 동업자한테 주면서 엄청나게 잘 버는 척 생색내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말에 제대로 꽂혔는지 앞으로 가정부고 뭐고 다 없다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는데 해줘봤자 무슨 의미냐고 앞으로 조금의 지원도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원받은 거라고는 한 달에 몇 번 오는 가정부 아줌마가 다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동안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요?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저를 발 아래에 있는 사람 마냥 깔보더니 세상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원래도 본인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대표 자리에 앉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차별하지 않았는데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는 저희 엄마랑 시모를 엄청 차별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구는 행동이 거슬려서 정 떨어지던 중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까지 못나게 구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간 좋게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미안하다고 사과한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반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닌 겨우 2달 전.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이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도통 통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고 우겨대니까 말상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러 다니며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악화되면서 졸지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엄마 혼자 거동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간병인이 꼭 있어야 했기에 한 2주 정도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간병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마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저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난처했습니다.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하냐, 간병인이 꼭 있어야 할 상황이냐. 병원 측에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할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2주 정도 재택근무로 돌리게 됐죠.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혼자 부담하는 건 역부족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엄마를 보살피며 틈틈이 회사 업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더 고생하겠지만 곁에서 간병하는 사람도 무시 못할 만큼 힘들어요. 엄마도 그런 제게 미안해하시며 눈치 보셨고요. 저는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간병비에 병원비까지 해결하는 게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간병비 아껴보려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하게 됐지만 기억 없는 생활에 막막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회사에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되는 한 계속 재택근무로 돌려주겠다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때 한 곱이 넘겼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큰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비였어요.
엄마는 지병을 앓고 있어서 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모든 걸 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막막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을 탈탈 털어 생활했지만 그것도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수술까지 하시게 됐고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대출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하다 보니까 거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거기다 대출금 이자까지 감당하니까 진짜 허리가 휘다못해 부서질 것 같았죠. 진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고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에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은 병원비를 해결할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어요. 돈을 떠나서 그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주변에 돈 구할 곳도 없어서 고민 끝에 눈 질끈 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그러자 역시나 거만한 표정으로 그럼 그렇지 하고 쳐다보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돈 앞에 아쉬우니까 빌려달란 소리를 하네? 나도 당신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 정말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떡해. 당신 아니면 돈 나올 곳이 없는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이 도와줘.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잖아. 나 어머님 아프셨을 때 옆에서 병수발 다 들었어. 그거 당신도 인정하지?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쉬운 연락 한 통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도와줘. 아예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다달이 얼마씩 갚을게. 갚기는 무슨. 내가 네 속셈 모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돈 살살 빼가려는 수작이잖아.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500, 그 다음에는 한 1억 부르려고? 누굴 호구로 보나. 그러게 나한테 진작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측은한 마음에 얼마라도 챙겨줬을 거 아니냐고. 내가 진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이 괘씸해서 500만 원이든 단돈 5만 원이든 못 주겠다. 하도 날 호구 취급해서 안 되겠어. 막말로 장모님이 정말 아픈지 연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돈 나올 곳이 없어도 남편에게만큼은 입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뻔하지만 상황이 워낙 힘들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남편 사위 노릇 해줄까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인간은 또 저와 엄마를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쥐는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저리 당당하게 나오는지. 본인이 한 행동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저만 탓하기 바쁜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인데 괜찮냐는 안부 연락 한 통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물론 기대도 안 했지만 제가 시모에게 한 행동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사람 노릇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그깟 500만 원에 아쉬운 소리 했다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 이럴 바에는 하루빨리 이혼해서 받은 돈으로 그간 벌려놓은 병원비나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공동명의로 돌렸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할 몫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뭘 잘한 게 있다고 이혼 타령이냐고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아파트 나눠 가지려고 이혼하자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건 명백한 사기라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버텼습니다. 정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처한 상황에 소송은 무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비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 인간까지 보태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었죠. 하는 수 없이 집에 돈 될 만한 물건이라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목걸이랑 반지, 귀걸이 등이 있었어요. 이거랑 비싸게 주고 산 명품 가방까지 처분하면 대충 500만 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병원 로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조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여긴 무슨 일인지 싶어서 슬쩍 뒤에 가서 지켜봤더니 500만 원 돈에 병원비를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우리 엄마 병원비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건가? 나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도와주려고 온 건가 싶은 마음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돌아섰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본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당신 여기서 뭐해? 뭐 하기는 병원비 수납하고 있지. 그러니까 누구 병원비를 수납한 거냐고. 설마 우리 엄마 남은 병원비 해결해 준 거야? 아니, 그게...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뒷말을 흐렸고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거렸어요. 그 모습에 정말 우리 엄마를 도와주러 온 건가 싶은 마음에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언제는 죽어도 못 도와준다면서 난리치더니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어요. 순간 이 인간이 정말 죽을 때가 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순순히 저를 도와줄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믿기지 않는 행동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튼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였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결국 도와줬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도 모질게 말해서 정말 모른 척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인상을 찌푸리며 난처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저더러 그게 아니라면서 오해라고 해명하더군요. 아니, 그니까 나는 장모님 병원비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아니라니? 당신 방금 500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 결제했잖아. 그게 우리 엄마 병원비가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데? 내 돈 내가 쓴 건데 누구한테 썼는지 말할 필요 없잖아.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그렇지. 네가 우리 엄마 병원비 해결하러 올 인간이 아니지. 대체 누구야? 누구 병원비인지 말 안 해? 하필 병원비가 비슷해서 저희 엄마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저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해결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이 확 뻗쳤어요. 우리 엄마 병원비는 절대 해결 못 해준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다른 사람 병원비는 잘도 해결해 주는구나 싶은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대체 누구길래 병원비를 해결해 주나 싶어서 궁금했거든요. 저는 누구냐면서 계속 물고 늘어졌고 남편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냐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웬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와서는 정답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혼자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계시네요. 그게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아, 그래요? 참, 저희 엄마 병원비는요? 방금 수납했어. 정말요? 사장님 진짜 최고.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어쩜 이렇게 자상하고 착하세요. 이 은혜 다 갚을 때까지 앞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내연녀는 제 앞에서 남편에게 팔짱을 끼며 온갖 끼를 다 부려댔습니다. 딱 보아하니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병원비 결제해준 사람이 직원의 엄마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도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준 거라고 했고,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면서 되지도 않는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정작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 어디서 착한 척 가식을 떨어대나 어이없어서 진짜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저의 살기 가득한 눈빛을 느꼈는지 회사 일이 바빠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속이 뒤집어질 듯이 화가 났습니다. 화병으로 사람 하나 죽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이죠. 회사 여직원 엄마 아픈 것까지 자상하게 다 챙겨주면서 왜 우리 엄마는 모른 척 하는 건가 서러웠습니다.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에게 한 행동이 있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남편을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데 문득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 여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자상한 상사라고 해도 직원 엄마 병원비까지 해결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둘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제멋대로 굴긴 했어도 이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서서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그 여직원과 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촉이 확 발동되더라고요. 친구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한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둘이 내연관계라는 게 밝혀지면 저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본인이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로서 병원비 빌려주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준 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신 남편 뒷조사만큼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본인 돈으로 전문업체 뒷조사를 의뢰했고 그 사람들은 한동안 남편의 뒤를 캐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꼬리가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기집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네. 돈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니까 아주 손쉽게 둘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둘은 내연관계가 맞았어요. 그럼 그렇지. 단순히 부하 직원의 가족 병원비를 해결해 줄 리는 없죠. 나한테 500만 원 쓰는 건 아깝고 내연녀한테 쓰는 500만 원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더군요. 결혼 전에는 세상 다정다감한 척 그렇게 꼬셔대더니 고작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 싶은 게 혈압이 쫙 올랐습니다. 남편도 저를 속였지만 이 내연녀도 저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 년놈들은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저한테 유리하게 이혼을 끌고 가도 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았죠. 어떻게 하면 한 방 크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내연녀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뭔가를 숨겨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글쎄 이것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동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인간이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경찰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들이닥쳤고 남편은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냐면서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병원비 문제로 온 거냐면서 거지 취급하길래 실컷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네 손목에 쇠고랑 차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정신 나갔어? 병원비 문제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창피해? 네가 한 더러운 행동은 하나도 안 창피한가 봐? 내 머리 걱정해주는 거라면 사양할게. 지금은 나보다 네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하거든. 뭐? 남편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서 조용히 화를 내다가 직원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고 옆에 있던 경찰이 남편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횡령죄로 체포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내연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슬금슬금 뒷걸음 치며 도망가려는 내연녀를 가리켰고 전현도 같은 한패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내연녀는 발악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증거 있냐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시민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생난리를 치길래 저는 가방에 있던 증거 사진을 뿌렸어요. 선량한 시민 좋아하시네. 여기 증거 차고도 넘쳐. 너희들이 그동안 짜고 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이 사진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뿐이야? 너희 불륜이잖아. 내가 그 증거까지 싹 가지고 있네? 자,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지? 너씨, 너한테도 하도 구린내가 나서 알아봤더니 이런 비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불륜남 불륜녀 만들어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짓 동업자분께 내가 다 폭로했어? 이제 어쩌니? 둘이 감옥 가느라 헤어지게 됐네? 아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 애달프게 편지 주고받으면 딱이겠다.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꼴값 떨 때부터 짜증나는데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네 인생 끝났어. 대표님에서 전과자로 확 떨어졌네. 그뿐이야? 그동안 네가 벌어들인 돈까지 전부 토해내야 돼. 그것도 몇십 배로. 참, 아파트 말이야. 그거 공동명의인 거 알고 있지? 난 내 집은 알차게 챙겨갈 테니까 넌 이제부터 탈탈 털리게만 하면 돼. 내가 네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거거든. 남편은 발악하며 소리쳤고 경찰은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 상간녀 소송도 잊지 않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년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종자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끝이 알맞게 끝났다는 겁니다. 만일 이게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면 저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불륜 증거, 횡령 증거까지 잡아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죠. 적극적으로 도와준 친구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저는 이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받았고 그걸로 대출금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다시 전과 같은 행복한 삶을 되찾았어요.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아깝다면서 얼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글쎄요. 저는 딱히 생각이 없네요. 우선은 저와 엄마만 생각하고 지내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